원래 그래픽스를 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하는 연구는 그래픽스라기보다는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나 동물은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래에는 딥러닝 기술들을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그 현실의 응용 문제들, 특히 병원에서 얘기하는 의학 분야에서의 응용이나 아니면 저는 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분야,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 특수 효과라든지 이런 데서의 응용과도 결부지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여드리는 example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아이는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를 자세히 보시면은 걸음걸이에 약간 이상한 부분들이 보여요. 예를 들면은 걸을 때 뒤꿈치가 땅에 안 닿고 있어요. 살짝 뒤꿈치가 땅에서 떨어져 있죠. 그리고 걸을 때 오른쪽 무릎이 바깥으로 자꾸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릎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레인지 오브 모션이 좁아서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도 않고 완전히 구부러지지도 않죠. 그러면은 이런 환자에 대해서 방금과 같은 건 제가 이제 그냥 말로 쉽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동원해서 보행 분석을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보행 분석을 하고 나면은 그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수술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femoral derotational osteotomy, 그래서 피모, 대퇴골 뼈를 잘라서 돌려붙이는 수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rectus femoris transfer하고 distal hamstring lengthening. 이거는 근육을 옮겨 붙여서 근육에 걸려 있는 텐션을 줄여주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텐션을 줄여주면은 관절의 움직임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또 탈로 아킬레스 랭크닝.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면은 종아리 부분에 있는 근육의 텐션을 줄여줘서 까치발을 하고 걷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증상이라는 게 뭐 수도 없이 많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의 영상입니다. 걸음걸이를 자세히 보시면은 뭐 완전히 정상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아주 노멀하게 걷고 있죠. 수술이 굉장히 잘 된 케이스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소위 말하는 패톨로직 게이트라고 얘기하죠. 병적인 보행의 여러 가지 패턴들이 보이고 그런 패톨로직 게이트들마다 그 게이트를 완화하기 위한 수술법들, 그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한꺼번에 발현하기 마련인데 그런 수술을 한 번에 동시에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렇게 각각의 수술은 그 수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예측 가능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수술을 한꺼번에 시행하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효과와 부작용들이 서로 막 엇갈려서 그 최종 결과물이 뭐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죠. 현 시점에서의 게이트 어널리시스는 게이트라는 건 걸음걸이라는 뜻입니다. 게이트 어널리시스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래프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가 들어오면은 몸에 마커를 붙이고 모션 캡처를 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컴퓨터로 읽어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프로 뽑아놓죠. 그래서 뭐 펠비스는 어떻게 움직였고 발은 어떻게 움직였고 이 데이터들을 쭉 뽑아놓고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뭐 더 좋아졌니 나빠졌니 아니면은 뭐 증상이 얼마나 심하니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은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 수술 전 단계에 수술을 하기 전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리딕티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면 예측해서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으면은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실제 사람의 걸음걸이가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환자 입장에서도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을 거고 의사의 입장에서도 어느 수술법을 얼만큼의 도수로 수술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대충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은 사람의 몸의 신경과 골격과 근육을 컴퓨터로 모델링하고 그리고 그 모델링된 그 뉴로머스큘러 스켈레털 모델 위에 여러 가지 신체의 조건들, 성장이나 노화나 피로도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들, 뭐 경사나 장애물이나 그 밖에 보조기구들 이런 조건들이 얹혀지게 되면은 저 신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걸을지를 예측하는 것. 이걸 보고 predictive gait simul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predictive라고 얘기할 때는 이 중에 뭔가 조건이 하나 바뀌면은 그 바뀐 조건이 걸음걸이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이런 predictive gait simulation이 성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어, 그 뉴로머스큘러 스켈레털 모델이 일반적인 제너럴한 모델이어서는 곤란하고 특정 사람에 맞춤돼 맞춰진 페이션트 스페시픽한 모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 페이션트 스페시픽한 모델은 어떻게 구할 거냐는 겁니다. 저 모델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 거꾸로 가면서 구합니다. 보행 분석을 통해서 얻죠. 그래서 어떻게 걷는지를 보고 거꾸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정보가 모자라요. 걸음걸이만 보고 예측하기에는 주어진 정보는 너무 적고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만 가지고 안 돼서 필요한 데이터는 총동원하죠. 그 환자에 대해서 찍은 MRI, 엑스레이 뭐 총동원하고 사실 그거로도 모자라요. 그거로도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병원에 축적돼 있는 빅데이터를 어널리시스해서 인텔리전트하게 보행 분석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Predictive Gait Simulation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 그 Predictive Gait Simulation이 기술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사실 두 발 달린 로봇이 넘어지지 않게 걷도록 하는 제어기를 만드는 문제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 한 90년대쯤 됐을 때는 이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과학관에 가보면은 두 발로 걷는 로봇들, 뭐 혼다의 아시모나 뭐 카이스트의 휴보 같은 로봇들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런 두 발로 걷는 로봇의 제어기를 만드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1980년대에서 거의 2000년대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문제를 어떻게든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간단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다이나믹스 모델을 심플리파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저 당시에 쓰였던 모델들은 대부분 온몸의 무게가 한 점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고 이 포인트 매스에서 짝대기 같은 다리가 이 컴파스처럼 내려가 있는 그런 모델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장점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걷는 컨트롤 폴리스를 이게 손으로 풀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어요. 클로즈드 폼으로 딱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어서 저런 방식을 쓰면은 로봇이 가지는 어떤 전형적인 형태의 걸음걸이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옛날 로봇들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걷는데 그런 걸음걸이가 나온 이유가 저렇게 단순화된 모델을 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다가 2000년대 후반이 되면은 그런 단순화된 모델에서부터 좀 발전해서 풀바디 다이나믹스를 사용해서 자유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죠. 자유도라는 거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 전부 몇 개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 저 당시에는 여전히 다이나믹스 모델은 막대기에 모터가 붙어 있는 형태였고 자유도가 한 10개 정도로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2000년대, 2010년대 정도 되면은 3차원에서의 풀바디 다이나믹스를 쓰는 모델들이 성공하고 다시 또 몇 년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근육과 뼈대로 이루어진 모델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 정도까지 가서 근육이 한 100개쯤 붙어 있는 모델 정도 가면은 저 문제를 푸는데 거의 슈퍼컴퓨터 정도의 컴퓨터가 필요했어요. 거의 CPU가 한 500개 정도 붙어 있는 컴퓨터에서 뭐 한 이틀 돌려야지 걸음걸이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소위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전형적인 curse of dimensionality에 해당해요. 차원의 저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문제의 차원이 낮을 때는 2차원, 3차원, 뭐 5차원 이럴 때는 그냥 트리비얼한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의 디멘전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필요한 계산 양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자유도가 뭐 30, 100 뭐 이렇게 가면은 도저히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컬스 오브 디멘셔널리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푸는데 딥러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저희 쪽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2019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대로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들었던 모델은 한 340개, 한 350개 정도 근육이 붙어 있는 모델인데요. 350개면은 어느 정도 숫자냐 하면은 사람 몸에 이름이 붙어 있는 근육이 한 600개에서 7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손가락에 엄청나게 많은 개수의 근육들이 붙어 있고요. 얼굴 표정 짓고 움직이는데 또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사용되고요. 이런 거 제외하고 실제로 주요 관절들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근육들만 다 모아놓으면은 저 정도 개수가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근육들을 거의 다 집어넣고 돌릴 수 있게 됐다는 뜻이고요. 이게 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두운 색깔로 보이는 거는 흥분하지 않은 상태의 근육. 붉은 색깔은 그게 얼마나 흥분돼 있는지에 대한 흥분도를 나타냅니다. 근육이 익사이테이션 시그널이 흘러 들어가서 흥분하게 되면은 컨트랙션 다이나믹스에 의해서 뼈 양쪽 붙어 있는 뼈를 잡아당기죠. 그래서 그 당기는 힘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영상에서는 매 1000분의 1초마다 모든 350개의 근육에 적절한 양의 익사이테이션을 시그널을 흘려줘서 그를 바탕으로 해서 몸을 움직여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반신에 있는 주요 근육들, 걷는데 많이 쓰여진다고 알려져 있는 대근육들의 익사이테이션 시그널을 보여주는데요. 붉은색으로 보인 거는 EMG로 측정한 데이터예요. 보통 보행 분석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근육인데, 아니, 그 그림인데 EMG는 일반적으로 이게 매그니튜드는 믿을 수가 없고 이 익사이테이션의 타이밍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0101로만 그려져 있는데요. 흥분했다 안 했다만 그려져 있는 거죠. 점선으로 그려진 거는 우리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예상에서 나온 프리딕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얼추 비슷하게 잘 맞아요. 잘 맞는데 뭐 몇 개 틀리는 것도 있죠. 틀리는 게 티비알리스 안테리어인데 티비알리스 안테리어는 정강이 앞쪽에 있는 근육인데 발목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근육입니다. 근데 이 걸음걸이를 걸었던 학생이 연구실 대학원생이라 공대생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인처럼 걷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걷는데 그래서 그렇게 걷는 걸 염두에 두고 보면은 저 정상입니다. 그냥 노멀하게 잘 시뮬레이션 한 거 맞고요. 어, 꼭 뛰기만 하는 건 아니어서, 아니, 걷기만 하는 건 아니어서 뛸 수도 있고요. 풀 시뮬레이션 중이기 때문에 밀어볼 수도 있고요. 뭐 외력이 가면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풀바디의 근육들을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꼭 걷거나 뛰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 전신의 근육들을 사용하는 운동들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라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들여봐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제가 깊은 얘기들을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쓰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건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하면은 이세돌과 바둑을 뒀던 알파고가
전형적으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으로 만들어진 그런 알고리즘인데 도대체 바둑을 두는 거랑 사람이 근육을 사용해서 걸어가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시퀀스를 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기는 일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의 결정이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현재 이, 이 신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가 있을 거고요. 스테이트라는 거는 뭐 근육의 흥분도도 있고 관절의 각도도 있을 거고 내가 시청각 센서리 시그널을 통해서 주변을 인지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저런 스테이트에서 어떤 내가 현재 상태에 주어져 있을 때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순간, 다음 1000분의 1초 뒤에 어떤 액션을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이 경우에 액션은 모든 근육에 흘러들어가는 익사이테이션 시그널입니다. 그러면은 그 액션을 찾아주도록 스테이트에서 액션으로 가는 매핑을 찾아주는 게 그 할 일입니다. 근데 이 매핑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컨트롤 폴리시라고 표현하죠. 근데 컨트롤 폴리시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수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하이 디멘저널 펑션이에요. 인풋도 굉장히 하이 디멘저널 몇천 차원, 뭐 아웃풋도 굉장히 하이 디멘저널 몇백 차원 이런 굉장히 하이 디멘저널한 매핑을 어떻게 하면은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그 매핑을 차츰차츰 배워갈 것인가 하는데요. 근데 이때 이 매핑이라는 걸 찾을 때 조건이 있죠. reinforcement learning의 아이디어를 그냥 굉장히 쉽게 설명하자면은 굉장히 제일 비슷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강아지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앉아 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 진짜로 앉으면은 어, 상을 주죠. 먹이를, 간식거리를 줘요. 보상을 합니다. 리워드죠. 그래서 어떤 적절한 행동을 했었을 때 그것에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답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답이라는 거면은 강아지가 앉으려면은 정확한 그 근육에 얼만큼의 익사이테이션을 시그널을 흘려서 자기의 무릎을 구부려서 바닥에 앉아야지 되는 건데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걸 알려줄 방법은 없고 다만 결과적으로 바닥에 잘 앉았으면은 그러면 그때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리워드를 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 리워드가 미래에 대해서 쌓여 있는 모든 리워드를 모두 큐뮬레이션한 결과들, 그 큐뮬레이션 결과가 맥시마이즈 되도록 하는 컨트롤 폴리시를 찾아내는 게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어,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현 시점에서 내가 모든 근육에 얼만큼의 익사이테이션 시그널을 주었는데 그게 얼마나 걷는데 좋은지는 평가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보고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 근육에 이만큼, 여기에 근육에 이만큼을 줘도 그 순간에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요. 이걸 알 수 있는 건 언제냐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넘어졌으면은 그 전에 잘못했던 거고 안 넘어졌으면은 그 전에 다 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속적으로 매 순간순간 계속 미래를 바라보도록 하면서 측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우린 너무 어려운 얘기들은 빼고 결과들만 좀 보면서 넘어가면요. 어, 이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고 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실험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근육에 손상이 있었을 때 혹은 근육이 뭔가 병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컨트랙션입니다. 컨트랙션은 근육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와스 메이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코어 근육이라고 말하는 스와스 메이저 머슬에 컨트랙처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허리를 쭉 펴지를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저렇게 앞으로 숙여진 채로 걷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예로는 쿼드리셉스 머슬, 그러니까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들인데요. 저 쿼드리셉스에 과도한 컨트랙처가 생기면은 무릎을 구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뻗쩍하게 무릎을 편 채로 걷게 되는 거죠. 근데 저렇게 뻗쩍하게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무릎을 구부릴 수가 없으면은 걸을 때 바닥을 긁게 돼 있어요. 발이 바닥을 긁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방법을 찾아야죠. 지금 reinforcement learning이 찾아낸 방법은 반대편 다리를 살짝 점프해줘서 바닥이 긁지 않도록, 뻗쩍한 다리가 긁지 않도록 넘겨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의족을 달아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여기에 워킹 어시스트 디바이스를 붙여 볼 수도 있는데, 뭐 한 가지만 예를 보여드리면은 지금 트랜스피머럴 프로스테시스, 그러니까는 무릎 위쪽에서부터 내려가는 그 의족인데, 원래 보통 프로스피머럴 프로스테시스는 무릎을 구부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못 구부리게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하고 비슷한 문제가 생기죠. 또 무릎을 구부릴 수 없기 때문에 바닥을 긁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reinforcement learning이 찾은 솔루션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면은 뻗쩍한 다리를 옆으로 크게 스윙하면서 바닥을 긁는 걸 피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실제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을 줬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이 걷지 않습니다. 사실은 스토캐스틱하죠. 난 디터미니스틱한 특성들을 내보이는데, reinforcement learning도 비슷해서 결과물을 프리딕션할 때 스토캐스틱한 특성을 가져서 그때그때 여러 번 돌리게 되면은 그때마다 다른 결과물들을 뱉어내는데, 그것이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하고 상당히 매치가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달릴 수도 있고요. 어, 실제 의족을 한 사람들도 굉장히 잘 뛰죠. 패럴림픽 곧 시작할 것 같은데 보세요. 굉장히 잘 뜁니다. 또 이거는 역기를 들어 올리는 건데, 실제 데이터는 30kg의 데이터를 들어 올리는 거였는데, 그거보다 더 무거운 것들 60kg, 100kg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그냥 각각의 근육들이 힘을 더 내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근육들이 낼 수 있는 맥시멀한 포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무게를 들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컨비네이션의 근육들을 이용해서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또 뭐 높이뛰기 케이스인데요. 높이뛰기를 하는데 원래 1.3m를 뛰는 걸 1.5m, 1.8m 이렇게 뛰도록 만들었는데, 그럼 더 높이 뛰기 위해서는 실제로 팔을 더 다이나믹하게 휘둘러서 높이 뛰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reinforcement learning이 스스로 스트래티지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팅에 간단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어, 다리 근육의 익사이테이션은 어떻게 측정하신 건가요? 뭐, 저 시뮬레이션은 공개되어 있나요? 했는데, 실제 대학원생의 다리 근육의 익사이테이션을 정교하게 측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는 그냥 교과서에 있는 그림에 불과하고요. EMG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긴 한데, EMG라는 게 근육에 흐르는 전기 신호를 측정하는 장비죠. 가능한 거는 보통 서피스 위에만 붙일 수 있어요. 피부 위에만 붙일 수 있고, 그 내부의 안쪽에 있는 근육에 대해서는 EMG를 사용해서 측정하는 게 불가능해서 실제 살아있는 사람의 인비보 상태에서의 머슬 익사이테이션을 측정할 방법은 불행히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걸 하려면은 좀 인베이시브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이 이그젬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시인데요. 그냥 걷는 이그젬플이에요. 걷는 이그젬플인데, 하나는 좀 심플한 그 모델을 사용한 거고요. 예전에는 바이오미케닉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렇게 간단한 발 모델들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사용한 모델 중에 제일 복잡한 모델은 발에 있는 26개의 뼈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에
한 30여 개의 꽤 많은 근육들을 포함해서 최후의 하나까지 근육들을 다 집어넣고 시뮬레이션 한 거죠. 제가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한 십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문제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여서 도저히 이 문제를 그냥 푼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끼리 모여 앉으면 맨날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이거 도저히 다 넣고 하는 건 안 되니까는 근육들 중에 이거는 대근육 중요한 거니까는 반드시 시뮬레이션에 포함해야 되고 이거는 조금만 마이너한 머슬이니까 우리 빼고 합시다. 맨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원하는 거 다 넣고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질문이. 몸속에 있는 근육들 굉장히 많고 그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마이너한 머슬들인데 그 마이너한 머슬 넣는 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그거 집어넣으면 진짜로 더 잘 되나요? 혹은 더 시뮬레이션이 혹은 프리딕션이 더 정교해질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 데모가 지금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데모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좌우를 비교해 보면은 걸음걸이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진 않아서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냥 잘 걷는데 왼쪽에 보다 복잡한 모델을 쓴 걸음걸이가 조금 더 충격을 잘 흡수하고요.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매끄럽게 걷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이는 걸을 때 이 다리에 있는 근육들의 익사이테이션 상태를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시뻘겋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사람보다 과도하게 많은 힘을 쓰면서 걷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은 왼쪽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런 실험들이 여러 가지가 쌓이고 나면은 이제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라 그러냐면은 최후의 하나까지 다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할 때 필요한 거 다 넣고 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졌고 그게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페이션트 스페시픽한 뉴로머스큘러 스켈레털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중에 1차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 방금 보셨던 레퍼런스 모델 하나 뉴로머스큘러 스켈레털 모델 하나 만들려면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학생들 몇 명이 달려들어서 몇 달,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을 여기에 집어넣어야지 그래야지 모든 근육들을 하나하나 붙이고 그 근육들의 적절한 파라미터를 세팅하고 사실은 파라미터를 알아내기도 좀 곤란해요. 실제 사람의 특정한 파라미터 이런 거 찾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레퍼런스 모델 하나는 최대한 노력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신체 형태, 비율 이 바뀔 때마다 레퍼런스 모델을 리타겟해서 쓰려는 계획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레퍼런스 모델이 하나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변화되는 다양한 스케일의 모델에 대해서도 그 모델을 리타겟팅을 하면서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뼈와 근육들 그리고 근육들의 파라미터들을 트랜스퍼하는 방식으로 사람하고 꽤 다른 신체 구조를 갖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해서들까지 풀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는 그래픽스를 하던 사람이라 이걸 가져다가 그래픽스 논문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신체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컴퓨터 그래픽스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요. 지금 보이는 저 화면 속의 캐릭터는 풀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움직이고 있는 와중에 막 팔다리를 막 바꾸죠. 팔다리를 바꾸고 하면은 낼 수 있는 힘, 무게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 모든 파라미터들을 다 컨트롤 폴리스에 집어넣어서 그 파라메트라이즈 된 컨트롤 폴리시를 만들게 되면은 런타임에 저런 자유적 자재로 팔다리 길이를 바꾸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팔다리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온갖 조건들을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는 한 48kg 정도 되는 무게를 미는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더 무거운 걸 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죠. 78kg? 무게를 더 늘리면은 118kg?
좀 더 힘들어 보이나요? 100kg 좀 넘으니까는 168kg. 이젠 진짜로 힘들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미는 과정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을 역시도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어, 제가 요즘은 게임 회사에도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고문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게임 관련된 업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제 생각하면 그런 거죠. 현 시점에서의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모션 캡처를 듬뿍 하고요. 뭐 연기자들을 데려와서 오만gat 종류의 모션 데이터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쪼개고 자르고 붙이고 해가지고서는 그 하나하나의 게임 캐릭터가 움직이도록 만드는 작업들을 모두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팔리고 있는 이제 AAA 등급의 게임들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모션 클립들이 한 10,000개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프로세싱하기 위해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의 애니메이터가 붙어가지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일일이 그 캐릭터들이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어, 훨씬 좀 자유롭게 해볼 수 없을까 하는 건데 모션 캡처를 할 때 하나하나 쪼가리 쪼가리 자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는 거는 그 서울대학교 농구 동아리에 있는 학생들한테서 여러 명이 그냥 농구 경기를 하는 게 영상을 모션 캡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거의 풀리 오토매틱한 방식으로 어떤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생각했었을 때 가상 캐릭터의 현재의 자세가 있고 그리고 유저가 어떤 컨트롤을 했는지에 대한 입력이 있으면 컨트롤이라는 건 조이스틱일 수도 있고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뭐 치고받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 순간에 어떤 넥스트 포즈는 뭐가 돼야 될지를 프리딕션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러닝할 수 있는데 여기에 쓰여지는 네트워크들은 뭐 여러 가지 쓰여질 수가 있어요. 뭐 LSTM 같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쓸 수도 있고 뭐 요즘 유행하는 템포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쓰이는 방법들도 사실 여기에 쓰여질 수 있어요. 여기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 현재 단어가 여기까지 문장이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 다음 나올 단어는 뭘까? 이런 거 맞추는 게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의 가장 기본적인 연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쓰여지는 트랜스포머나 뭐 이런 네트워크들, 버트나 이런 것들도 사용하는 게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면은 아까 그 데이터에서 2대2로 농구하는 데이터에서 지금 fully controllable한 그 interactively controllable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거여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다시 저게 이제 유저가 컨트롤하고 있는 거고요. 잡아 끌고 움직이면은 그 학습된 네트워크에서 뱉어낸 결과물이 볼을 드리블을 하면서 저 노란색 낫을 쫓아서 움직이는데 저기 보이는 공조차도 전부 다 네트워크에서 학습된 결과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가면은 이런 식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 방법을 컴퓨터 게임 업계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노력 중인데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게임 업계도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그 사람들의 차이를 뚫고 들어가서 실제 게임에다가 저걸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잘 받아들여 주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의 가장 근본적인 데는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게임 업계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요구 조건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반응 시간, 내가 버튼을 누르고 이게 리스판스 하는 시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짧게 되기를 요구해요. 게임 업계에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모션 캡처 데이터에서 그냥 데이터를 학습했다 그러면은 그것의 리스판스 타임도 사실은 실제 사람의 리스판스 타임에 의해서 바운드 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불행히도 게임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하길 원하거든요.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건 이만큼인데 그런데 그 트레이닝 데이터보다 훨씬 더 반응 속도가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올해 발표하는 논문은 현재 지금 학회가 진행 중인데 올해 발표하는 논문 중에 하나는 이 타임 크리티컬 타임 크리티컬 리스폰스라는 게 실제로는 리얼 타임 시스템에 사용되는 용어인데 내가 어떤 커맨드를 주고 그 커맨드가 실행되기까지 개런티된 크리티컬 리스폰스 타임 안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게 타임 크리티컬 리스폰스인데 실제로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런 타임 크리티컬 리스폰스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의 축은 Y축은 걷냐, 가볍게 뛰냐, 빠르게 뛰냐 이런 뛰는 속도에 대한 거고 오른쪽 축은 리스폰스 타임이에요. 달리는 속도하고는 다른 얘기죠. 리스폰스 타임은 내가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0.5초 내에 그 일이 완료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축에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풀리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거죠. 학습하는 방법은 저희가 쓰는 거는 이제 그 티처 스튜던트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 때는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 때는 리스폰스 타임을 굳이 고려하지 않고 만듭니다. 그게 티처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튜던트 네트워크라고 말할 때는 보통 어, 네트워크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흔히 어떤 의미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reinforcement learning에서 얻어진 컨트롤 폴리시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플레인한 슈퍼바이스 네트워크로 바꾸는 과정을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스틸레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네트워크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틸레이션 과정 중에서 리스폰스 타임이라는 좀 처리하기 골치 아픈 글로벌한 프로퍼티들을 옵티마이즈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티처 네트워크에서 나온 거고요. 리스폰스가 좀 짧아요. 그러니까 좀 길어요. 좀 둔한데 이게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옮겨놓고 나면은 똑같은 커맨드를 실행하는데 훨씬 빠르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사람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어서 이 말도 똑같은 방식으로 러닝할 수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뭐 똑같은 모든 과정들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만 주어지면은 그럼 이 모든 전 과정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거는 첫 번째 봤던 거는 풀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본 거는 피직스는 없이 데이터만 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남은 과정이 하나가 더 있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진 거는 굉장히 다양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 피직스는 빠져 있고요. 앞에 봤던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는 피지컬리 커렉트한 데이터를 만들긴 하는데 결과물을 만들긴 하는데 주어진 경로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결합할 건가 하는 얘기였는데 지금 이 결과물은 지금 본 거는 닥사하는 데이터가 한 10몇 초 정도 되는 데이터였어요. 근데 이 닥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풀리 피직스 시뮬레이션 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 지점이 정해지면은 그 목표 지점을 통해 향해서 이동해 가는데 그 전 과정이 풀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구현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되죠. 이제 여러 명이 등장해서 뭐 떼거지로 닭싸움을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아까 그 농구 데이터인데요. 이걸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붙이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딱 하나 저희가 손가락을 아직 시뮬레이션을 안 해서 공이 손 근처로 왔을 때는 그냥 달라붙도록 만들어 놨고요. 그것만 제외하고는 공까지도 전체가 다 풀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서 여기다가 뭔가를 밀거나 뭐 공을 장애물을 던지거나 하면은 그 심하게 하면은 이제 넘어지게 되는 현상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진짜로 게임이죠. 달려라 하면서 점프, 뭐 굴러, 뭐 이런 버튼을 눌러주면은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재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거기다가 장애물을 던져서 넘어뜨려 볼 수도 있고요.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남은 것들만 간단하게 줄을 좀 보여드리면요. 어, 이,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연구가 사람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동물에도 다 적용이 돼요. 동물에 다 적용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하던 이제 새를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물부터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딥러닝이 나오기 이전이에요. 이전의 시절에는 이렇게 새에다가 마커를 붙이고 실제로 저희 융합기술원이라고 있죠. 수원에 가면은 윤기원 지하에 가면은 여기 보시는 이 거대한 모션 캡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새에 대해서 모션 캡처를 실행했고요. 그러면은 새의 뼈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션 캡처를 통해 얻어낼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새는 뼈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깃털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 커서 이 깃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 뼈대가 움직이는 건 아무 설명이 안 되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깃털들이 여러 개의 깃털들이 이렇게 층층이 쫙 나열돼서 서 있는데 다운스트로크에서 아래로 날갯짓을 할 때는 층층이 막아서서 막을 형성하고 있고 반대로 업스트로크에서는 이게 살짝 열려줍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바람이 숭숭숭숭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지 올라갈 때는 저항을 받지 않고 내려올 때는 최대한 많은 부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이제 비둘기나 앵무새 모션 캡처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저런 새들의 깃털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디포머블한 오브젝트로 컴퓨터 모델 내에서 다 모델링을 하고 나면은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새의 움직임의 컨트롤러를 찾자는 건데 새는 방향을 조절할 때 이 양쪽 날갯짓의 크기로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턴하려면은 오른쪽 날갯짓은 크게 하고 반전 날갯짓은 작게 합니다. 그러면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날갯짓의 크기로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되는 에어로다이나미컬리 시뮬레이션 하는 가상의 새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가상의 새는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밸런스 컨트롤을 꺼버리게 되면은 뭐 불과 날갯짓 한 두세 번 만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가상의 새를 만드는 게 가능했는데 딥러닝 이전 얘기예요. 이전에는 그걸 위해서 필요했던 게 모션 캡처라는 과정이 필요했죠. 실제로 데이터를 얻어와서 야만 그거로부터 학습이라는 프로세스가 가능했었어요.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reinforcement learning을 사용해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스스로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날갯짓을 해보면서 그 컨트롤 폴리시를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는 이제 드디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보고 드래곤이라고 만들었는데 다들 드래곤이라고 잘 안 믿어주더라고요. 새우 같다는 둥, 나방 같다는 둥 그런데 드래곤 맞습니다. 뭐 어찌됐든 드래곤뿐만이 아니라 가상의 어떤 생명체든 만들 수 있죠. 날개가 6개쯤 되면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날개를 칠 수 있어요. 6개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교대로 할 수도 있고 엇갈려 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의 날갯짓들을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졌고요. 뭐 이게 다 reinforcement learning을 통해서 학습된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스탠다드한 reinforcement learning을 써서는 도저히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세부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뭐 그런 세부적인 방법까지 하려면은 너무 긴 얘기여서 그리고 아무도 자꾸 드래곤이라고 안 믿어줘가지고 모델을 사왔죠. 뭐 50불 주면은 드래곤 모델을 살 수 있고 150불을 주면은 저 뒷 배경들을 살 수 있는데 아까 그 똑같은 모델에다가 지오메트리 모델만 붙이면은 지금 화면에 본 것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그 학습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드래곤에게 하늘을 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게 2017년 결과물이었는데 한 해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다음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드래곤들에게 고개 비행을 시킵니다. 고개 비행을 위로 돌고 옆으로 돌고 하라고 시키는 거죠. 이 정도면은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그냥 뒤져가지고는 도저히 저 스페이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익스플로레이션 케이퍼빌리티가 도저히 미달합니다. 조금 더 어드밴스된 방법들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방법은 셀프 레귤레이티드 러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답을 모르는 건 모르거니와 저 목표조차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드래곤들로 하여금 스스로 목표를 세팅해서 우리말로 하면은 셀프 레귤레이티드 러닝이면은 자기주도 학습 정도 되겠죠. 그래서 드래곤들로 하여금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이게 고개 비행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여기가 대치동도 아닌데 그 드래곤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죠. 드래곤만 가능한 건 아니어서요. 이렇게 날개 6개 달린 저런 벌레 같은 동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학습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저런 G자 턴 같은 굉장히 난이도 높은 고개 비행을 학습하는 게 가능합니다. 세월이 더 지나서 한 해가 더 지나면 2019년이 되면은 문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문어라는 게 참 신비한 동물이죠. 그래서 온몸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뼈는 전혀 없고 온몸의 근육들 사이로 어, 그, 그 너브 코드가 그러니까 신경 그 코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의 신경 코드가 몸속을 지나가고 있고 그 신경 코드를 통해서 익사이테이션 시그널을 흘려줘서 그걸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온갖 문어의 신비로운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런 병 속에 드나드는 문어의 모습입니다. 저 병 속을 드나드는 문어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 저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가상의 문어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저희의 이제 목표치였고요. 이 가상의 문어는 온몸이 디포머블한 FEM 모델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근육을 익사이테이션 시키기 위한 너브 코드들이 박혀 있고 그 너브 코드들을 따라서 익사이테이션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시그널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딥러닝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FEM 스트럭처에서 온몸이 프랙티컬리 다 디폼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너브 코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안쪽하고 바깥쪽에 2개만 그려준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 너브 코드를 통해서 익사이테이션 시그널이 가면은 그 시그널이 닿는 부분에 있는 근육은 수축합니다. 수축해가지고 다리를 벌리거나 오므리거나 트위스트 하거나 쭉 길게 내뻗거나 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다리에 있는 익사이테이션 시그널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방향을 확 바꿀 때 보면은 지금 붉은 색깔로 보이는 거는 바깥쪽에 있어서 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녹색으로 보이는 거는 이게 밑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엑셀 역할을 해줘요. 근데 방향을 바꿀 때 보면은 한쪽은 파란 색깔들이 주르륵 있고 한쪽은 붉은 색깔이 있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방향을 확 돌리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기 나오는 뉴럴 시그널은 브레인에서부터 출발하는 시그널인데 브레인의 센트럴 패턴 제너레이터에서부터 제너레이션 하는 건데 브레인에서는 어떤 시그널 얼만큼 보내줘야 될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서 시그널이 어테뉴에이션 되기도 하고 속도가 바뀌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 보이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그널들로 컨버전 되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오만각 것들을 다 만들어서 갑오징어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여지껏 설명드린 내용들은 저희 연구실 웹페이지에 가보면은 그래픽스 하는 사람들이 좋은 게 모든 논문에는 비디오가 붙어 있어서
논문을 읽지 않아도 비디오만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들은 얼마든지 보실 수 있고 물론 이 연구들은 모든 연구들은 저희 연구실의 학생들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